자, 조선 전기 확립된 이제 병로일치제 군역제는 이 16세기 들어와서 직접적인 군역 대신에 이제 그 포를 납부하는 방군수포제 전환을 했고 중종 때 이제 군족수포제 정식화됐죠. 그래서 지방수령들이 가나라 아래 군역 부담자로부터 병상가를 일가를 표를 징수했고 이것을 중앙에 올리면 병조에서 군사력이 필요한 각 지방의 군인을 고용하는 제도였고요. 자, 양난 이후에 오군영이 성립된 성립하고 모병제가 제도화되니까 양인 장정들이 대부분 1년에 2피의 군포를 내포되는 수포군으로 바뀌게 돼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는데, 자, 이때 군포가 징수가 일원적으로 되지 못해 오군영뿐만 아니라 중앙의 간청이나 지방의 간영, 번영들이 이제 각각 군포를 받아서 거둠으로써 양정은 2중, 3중의 군역을 부담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 결과 2필, 3필이 일률적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걷는 것도 여러 번이었고 이중 진세를 하고 그 다음에 액수도 뭐 어쩔 땐 2필 걷고 어쩔 땐 3필 걷고 규정 외에도 더 많이 걷었다. 게다가 정부는 재정 압박의 타겟으로 군포액을 늘 증가시켰으며 실제 군포 수납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수령이나 아전대 동강한 행포 때문에 양역의 폐담이 극심했죠. 그래서 16세기 때 이미 무디를 일으켰던 뭐 인징, 족징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한골 징포, 그 다음에 한골 천청,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걷는 거, 그 다음 어린아이에게 걷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일어났다. 참고로 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은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 이제 그 호적상 지칭할 때 항이라고 적어요. 항. 예. 그리고 정이라고 적는 거는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를 적을 때 정이라고 적어요. 표시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양정 가운데 분홍, 준홍동 곡식 납부하는 납소, 그 다음에 함부로 칭하는 모칭, 유학 모칭이죠. 자기가 이제 유학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양반이 돼서 이제 군역을 면제받거나, 그 다음 조상을 바꾸는 함부역조, 이런 걸 통해서 양반 신분을 획득하면서 군역의 부담을 벗어나서 그 부담이 곧바로 그 밑에 상민들에게 또 가중되고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회단이 계속 남아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예전에 군총제 있죠? 국가 단위의 군총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 등장했죠. 자, 뒤에 넘어가서 그 결과 양역병통론의 논의가 일어났고 이 양역병통론에서 이제 대병통론, 서울통론 이렇게 나누는데 대병통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호포론이야. 근데 이 호포론은 그 양반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병통론에다가 일부 이제 대병통론 내용을 좀 받아들였죠. 그래서 소병통론의 간포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농민들이 1년에 2필을 냈던 것을 1필로 감해주고요. 감해진 부분을 결작, 그 다음에 어염성세, 은결, 선무공간포를 보충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결작이란 평안도 한경도를 제한 전국에 전 1결당 미 2두씩 내기도 하고 어염성세 같은 게 종조 왕실에 속해 있던 것들을 그 정부 재정으로 돌리게 되고요. 은계는 토지 재정을 올리지 않아서 비가세지를 말하는데 이걸 찾아서 세워놓은 삼았고요. 선무공간포는 양이면서 양반 행사하면서 빠지는 군포도 장정되는데 이들 한정들, 그러니까 한량들에게 선무공간이라는 것을 이제 명예직을 줘서 이걸 수포하는 방식이 되었다. 자, 이와 같이 군역법은 신분제에서 양반 부적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징수하고 왕실에서 어영승세를 빼내고 양인상층에 수포함으로써 일반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반감시켰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군역법의 실시로 농민의 결과를 부담이 가벼워지고 이게 결과죠. 이들의 불만도 다소 누그러졌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결작이 소당 농민이 경작지에게 부과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전세가 이제 전가된 거죠. 그 다음에 정부는 수입 증대를 위해서 양조수를 틈없이 높이 책정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화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총액제 실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좀 앞에 있는 그 국가총액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 맞고 요 내용은 이제 이때는 국가총액제가 아니라 국가단위 총액제가 아니라 지방 할당을 했죠. 지방 수령들이 했어. 근데 지방 수령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그 너무 그 규정 이상의 징수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거는 그 앞부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다 잘못 배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군역부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면 군정의 문란은 다시 농민 생활을 위협하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조선후기 때 사회경제적 변화를 볼게요. 자, 17세기 이후의 정치체제의 수치체제 개편은 이 시기의 경제 발달은 사회변동에 바탕을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정치체제의 발달은 아까 이제 변화는 한국 정치를 예를 들 수 있죠.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한 것처럼 한국 정치는 뭐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사회경제적 변화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실리 위주로 이제 바뀌게 돼. 명분보다는. 그래서 예전에 뭐 예속 논쟁 같이 명분 논쟁을 한 게 아니라 실리 위주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돼서 어떻게 하든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킬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정치권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그래서 외척 왕위 계승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또 외척과 연결시켜갖고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죠. 거기에다가 사회경제적 변화로 해서 항정사의 주도권이 군양에서 신하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정사에서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앙 정계에 집중하게 돼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가 다발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상대 분당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그래도 내가 물러나면 항정사에서도 좀 약간 유지로서 인정받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넉넉하지 못하죠. 넉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돼. 그래서 조금만 이익이라도 어떤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상대 분당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예. 지금 그 우리나라 저 인구 게시판 보면 되잖아요. 거기 보면 은미채 가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너그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말도 이제 잘하고 깨끗한 말만 하고. 근데 국영수 가보면 말이 되게 더럽잖아요. 예. 그리고 그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티오가 적다 보니까 좀 변질된 것 같아요. 좀 약간.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다. 자, 조선후기 때 이제 주로 왕실 양반 지층에 비해 주도권의 농지기관은 우선 진전 기간에서 시작되어 점차 늑지의 간척 같은 신전 개발이 연장됐고 그 다음에 호정과 현정 초에 이르러 농경지 면적이 전란 이전의 수준에 회복된 정도였다. 한편 지지주의 토지 경건과 지주의 학대에 따라 소유지를 잃거나 축소된 일반 농민들은 농법의 개량을 통해 수확을 증대시켜 한류를 개척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수전농법이나 한정농법에 같이 나타났죠. 수전농법, 한정농법.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수전농법은 집합법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양법으로. 그래서 노동력이 뒷매기 작업을 더 하면서 절반 이상이 절감되고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되는 효과를 거뒀고요. 또 수전은 항상 그 이양법은 뭐와 또 연결되죠? 임묘작이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농지 이용을 높여서 농민 소득을 증대시켰다. 참고로 중국은 이양법이나 임묘작이 언제부터 할까요? 당대 중기, 당나라 중기에 그게 널리 확산된 것은 송나라 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밖에 이제 그 수입시설의 전비 확대로 18세기에는 전국의 저수지가 약 6,000개 달았고 11번 개발 농기구의 개량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가 확대되면서 이제 이양법도 가능하게 됐죠. 감자, 고구마, 고추, 호박 같은 그 세작물 들어갔고 인삼, 연초 재배가 그 확대돼서 농업 생산의 전문화 다양하게 상품 작물 재배가 많이 났고 연초는 이제 여러분들 아직 담배죠, 담배. 담배는 임진왜란 계기로 해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타바코라고 하죠, 포르투갈어로. 그래서 이게 담배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농업 생산 발달은 이 지주의 변동을 초래했다. 당시 양반 지주층은 농지 기간에 있어서 필요한 노동력을 모민을 위해서 모집을 충당했고, 그래서 농민들 모아서 이제 개간을 하고 그 대가로 해당 토지의 경작권, 즉 소유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요때 만약에 이제 개간 사업에 참여했던 그 소작인들에게는 주로 이제 뭘 주냐면 도지권을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타조법이 아니라 도조법에서 도지권을 줘요. 도지권. 그래서 뭐 도지권 자체는 매매,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죠. 자, 이와 같은 개간은 대개 지주존호제 관계의 전제로 진행됐지만 그것은 종래와 같이 부역노동이나 암남 위층 등의 방법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립됨으로써 지주존호제 관계도 노주관계 같은 지배 예속관계에 다른 좀 더 상대적으로 올 때 경제적 관계로 바뀌게 되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작계제, 이게 암남 위층이 대표적인 게 무슨 형태죠? 작계제는 농장 형태죠. 근데 16세기 후반에 이제는 뭐냐면 일정 일물권의 확립한 토지 소유권이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저항, 그리고 농업기술의 발달 등등 해가지고 이제 노비나 예속 농민을 바탕으로 해서 작계제를 운영하는 게 비효율적이 돼. 그러면서 16세기 후반 이제 17세기 넘어가면 뭐가 이제 일반화되냐면 타조법이 일반화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와 이제 연결되는데 작계제보단 타조법이 뭐예요? 상대적으로 왜냐 경제적 관계야. 경제 외적인 관계가 없고 경제적 관계. 물론 경제 외적 관계는 계속 있겠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경제적 관계고 타조법보단 도조법이 뭐죠? 이것도 경제적 관계죠. 예, 상대적인 의미예요. 자, 한편 농업노동의 절감과 생산의 증대로 힘입어서 근면한 일부 농민들이 경영근무를 확대하고 부를 축적하여 지주화됐다. 이들은 자작농이거나 소작농을 막론하고 농업 생산량의 토대로 이른바 강작이 해져서 수확을 확대시켰고 당시의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관련돼서 시장을 상대로 하는 농업, 상업적 농업을 부를 증대시켰다. 자, 이러한 주요 상품들은 곡물을 비롯해서 직물, 채소, 유채소, 약재, 염초, 돗자리 등이었으며 거기에 노동력, 임노동이 기본이었고 이러한 농업 경영을 통해 성장했던 새로운 계층을 뭐라고 한다? 경영분홍이란다. 그러면 경영분홍은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경영분홍은 조선후기 때 분홍충의 경영 형태를 보고 이제 했는데 지주는 분홍과 경영분홍을 나눌 수 있어요. 자, 경영분홍은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규모가 클 경우에는 그 스스로가 관리자나 감독의 임을 맡고 노동자, 고용노동, 임노동을 의존하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농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부를 축적하고 을 특징하죠. 또 그들은 자본가적 차지농이야. 차지농이라는 것은 자기 토지 외에도 남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후기 때 그 커다란 사회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영국에서 농업혁명할 때 용원 계층 있죠. 용원. 이 용원 계층을 이제 좀 모델로 해갖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학계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게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잘해봤자 마른 같은 사람, 중간에 그런 사람들만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한동안 이 경영분홍이 잘 안 쓰였다가 또 최근엔 또 쓰이고 그래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강작이나 상업적 농업에 그 소작농이 출연하게 되면서 이들 중에 지주를 선정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서민지주를 출연했다. 서민지주는 경영분홍과 함께 농민층의 강고역 분화에 따른 조선후기의 한 당면을 보였다. 자, 경영분홍은 자기 타지 작용도 있지만 착용도 있죠. 근데 서민지주는 뭐냐면 자기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작용하지 않고 주로 어떻게 하죠? 소농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근데 출신이 양반 지주 계층이 아니라 대개 보면 이제 평민이나 노비 계층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예전에 나온 것처럼 대개 보면 조선후기에 들어가면 이제 양반과 평민이나 노비가 실제 신분에 상관없이 토지를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종의 토지가 신분별로 볼 때 평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동과 지주의 약화와 전업권의 성장을 수반했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병행해서 지대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종래 2분의 1을 하는 타조법과
일정한 액수가는 도조법으로 전환됐고, 요거는 이제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8세기 때 도조법 전환됐다는 관점과 단순히 18세기 때 도조법이 등장했다는 관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는 화폐지대에서 급납제가 출현했다. 그래갖고 화폐지대에서 급납제에 출현했다. 그래서 이제 화폐지대가 급납제가 출현되면서 당연히 전세가 급납화되니까 이것이 어디에도 영향을 주죠? 지세의 급납화가 지대의 급납화도 영향을 주죠. 지대의 급납화도. 따라서 수송량은 지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농업 경영을 할 수 있었고 도조법 안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타조법 같은 경우에는 정률지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해 생산에 따라서 지주가 갖는 이익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 간섭할 수밖에 없죠. 그 구조상. 근데 도조법은 정액지대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략 한 3분의 1만 갖다 바치면 그 이상은 나머지 먹고 지주도 뭐 어차피 정해진 것만 갖다 바치면 그 뭐냐면 상관없기 때문에 간섭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섭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 그것도 관리 비용 되게 많이 들잖아요. 네. 자, 하여튼 이것은 지주존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 진전되는 의미하고 도조법이 이러한 사정 아래 지주존의 대립은 더욱 격렬해졌고 이는 항저투쟁 밀란으로 발달한 지주 타도하고 사회경제에서 불평등 체계적 해결 일대 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농업병동과 함께 농학의 발달도 있죠. 농소가 이제 제작 유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농업은 농업기술의 개량, 보급에 더불어 토지 소유의 개편이나 농업 경영 개혁, 그리고 농업 정책의 이념까지도 가져 삼고 있었고, 대표적인 게 좀 보수적인 색채 같은 신속의 농가 직설 있죠. 농사 직설을 그대로 계승한 거고, 뭐 이양법, 경종법 같은 기술의 전환과 그 보고를 목표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좀 약간 진보적인 내용은 자, 진보적인 내용은 이제 지주의 그대로 승인하는 그 농법개혁만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이제 지주제를 부정하고 뭐냐면 자연농민 출신, 자연농민을 중심한 어떤 개혁, 그리고 토지개혁 이걸 전제로 해갖고 농법설을 제출하고 그 외에도 단순히 농법 개혁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생활 지식, 농촌생활 지식 같은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해갖고 만든 농소가 많아요. 자, 박세당의 색경 외워두세요. 색경. 그 다음에 홍만종의 산림경제. 그 다음에 유종님의 증부 산림경제. 그 다음에 그 서명웅의 그 고사신서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농가집성의 농학을 전면 부정하거나 기술료만 받아들여 지주제 경영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조 때 그 농학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진흥, 농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서유가 임원경제지 있었죠. 서유의 임원경제지는 정조 이후에요. 19세기 때 쓴 건데 정조가 그 당시 하성을 경영하면서 주변에 대농장도 같이 경영했잖아요. 그걸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주장했던 임원경제 썼고 자, 이러한 농업 기술과 경영을 이제 이론을 종합하여 경영 분야의 경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임노동제 지주제를 구성해 체계시켰다. 자, 그 다음 상품화폐 경제에 진전해가지고 보면 자, 이 당시에 서울의 인구가 상당히 급증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10만 명이었는데 점점 급증해서 이제 기록에 보면 뭐 20만, 30만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조선후기에 들어온 상품화폐 농업 생산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필요 없어요. 인구들이 많잖아. 지금 잉여들은 다 노량진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인구들은 한양에 몰렸어. 그래서 이제 상공업에 종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 조선후기의 상업활동의 중심은 공인이었다. 대동법의 실시에 따라서 나타난 공인은 간청과 결탁한 어용상으로서 서울대 시정뿐만 아니라 지방의 장시로 활동했고 특정 물품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 독점 동매상인 도구로 성장했다. 자, 원래 도구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었죠? 공인의 창고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공인의 창고가 원래 도구예요. 그래서 그 공인 도구의 시발점은 공인이에요. 도구라는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상 도구만 생각하는데 공인처럼 강상 도구도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도구란 행위는 도구 상위는
어떤 특정한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범상인 집단들 얘기해요. 그 안에는 다양한 상인 집단들이 존재해요. 자, 그리고 이들은 물종에 따라서 공동 출제를 해서 개를 조직하고 상권을 조직했고요. 그리고 직접 수공업자와 관련해 맺기도 하고 점차 상업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각지의 사상들이 전개했죠. 이 사상이라는 것은 간상과 다른 개념이죠. 간상은 정부로부터 뭘 얻는 거죠? 독점권을 얻는 상위 집단이고,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에 반해 사상은 그렇지 못한 집단들을 사상이라고 하죠. 자, 이들은 당시 농산물 및 수공업 제품의 활발한 유통을 배경으로 공인의 성장을 자극받아 역시 도구사기로 성장을 했고요. 이들은 객주, 여각 같은 도구 발전하여 전국적 상호강을 개척했으며 특히 물산의 집산지나 유통의 중심지를 등에서 상업 활동에 유리한 지역의 상인들도 종전에 그 상업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장시켰다. 그래서 그 상인들을 보면요. 서울 한강 연안에 그 미국이나 어물, 소금, 객주, 여각, 주인층을 차지했던 상인 집단이 뭐죠? 경강상이냐. 네, 이걸 강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선상이라고요. 예. 개성에는 또 뭐가 있죠? 송상이 있죠. 그래서 송상이 있고, 그리고 전국에 송방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송상은 인삼을 직접 재배하고 이를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상업적인 농업에 선두를 뒀고, 의주에는 만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청나와 교육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개씨와 후시교육을 했다. 그리고 동네에는 내상이 있죠. 그래서 외와 사무를 통해서 거상으로 성장했다.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전상인이 있었는데 점점 서울의 인구가 등장하니까 이제 시전상인, 종조의 유기전상인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상품 양과 그 다음에 상품 품종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걸 담당하기 시작한 시전상인 집단들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 유기전이었지만 7주비전, 8주비전 그런 식으로 해갖고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전상인 외에도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일반 사상들도 등장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권에 도전하죠. 이걸 난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난전의 유형 세 가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첫 번째 유형이 뭐죠? 시전상인과 사상가의 대립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같은 시정상인 내에서 대립해요. 같은 시정상인 내에서.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냥 시정상인 집단과 수공업 집단의 대립.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결국에는 사상들이 성장해서 이 사상들이 정부와 이제 유착관계를 하면서 남인의 체제공이 건의를 받아서 무슨 통공을 반환했죠? 신의 통공을 반포해서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 특권을 폐지하게 됐다. 이게 몇 년이에요? 1791년이에요. 이게 조치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독립수공업자들이 점차 누구한테 넘어가기 시작하죠? 예, 그 당시 그 강상 같은 사상 도구들에게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상업자본에 예속됐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상의 성장은 전국적인 장시의 발달을 토대로 둔 거다. 18세기 중요에 정부의 장시는 이미 천여 개소로 넘을 정도 발달했었고, 이것은 이제 그 되게 5일장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일부는 상설시장이 등장했죠. 요 객주, 여각 같은 숙박뿐만 아니라 도구로서 상품 판매에 그 창고 운송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요 포구마다 여각 주인층이 있다고 했죠. 이들이 주요 이제 뭐냐면 여각 그 당시 포구에 상권을 장악했던 사람들이고, 이 여각 주인층은 주로 건강상의 집단들 얘기해요. 근데 19세기 들어서 세도 정치가들이 이 주인권을 사들이기 시작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특별하게 이제 특수한 시장, 도매시장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특산물에 대한 연시가 열리게 되는데, 연시는 뭐냐면, 해마다 열리는 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1년마다 몇 번씩 열려. 도매시장 역할. 대구의 양령시가 대표적인 거죠. 대구 양령시. 도매시장이야. 그래서 요거와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쌍파뉴 대시가 있어요. 쌍파뉴 대시. 쌍파뉴 대시는 모든 물건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기간은 뭐 가죽만 팔고 어떤 기간은 후추만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일종의 도매 시장이에요. 견본시.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장시를 통해 전국적인 시장권의 형성은 도고 산업의 발달과 함께 자본 축적은 화폐 사용을 불가피해 있고, 숙종 때 상평 통고가 했죠. 근데 숙종 당시에는 아직까지 널리 확보되지 않았어. 확대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었다. 자, 이렇게 축적되는 그 화폐 재본은 고리를 통해서 증식됐으며 서서히 면업, 조선업, 강산업, 그다음 제지업, 어업 등 생산 부분에 투자하거나 수공업에 있어서 공장 고용 및 원료나 제품 매점에 이용되어 생산 형태 변동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제를 실시했다는 거야? 상인자본들이 물주 역할을 하면서 선대제를 실시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수업과 강업의 발달 볼게요. 자, 수업과 강업의 발달 보면요. 자, 조속의 농업변동과 상품화폐 경제 진전은 이 수공업과 강업이 발달시켰는데 수업과 강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수공업 제품을 만들려면 얘는 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대규모에 발달되다 보니까 은강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죠. 자, 이때 수공업은 간형 수공업이 쇠퇴되고 사형 수공업이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무기라든지 방시의 자기 제조는 끝까지 이제 간형 수공업이 남았지만 대부분은 사형 수공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장인들이 장인세만 납부하면 이제 뭐냐면 직접 동원되지 않고 그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18세기 말에 정조 때 정부가 공장안을 폐기함으로써 공장들이 이제 독립적인 사형수공업자가 되어 장인세를 부담하는 대신에 자유롭게 재판 생산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들어가면 장인세를 납부하면 자유롭게 이제 생산을 했지만 정조 때 되면 그조차도 그 근거가 된 공장이 폐지되면서 장인세도 안 납부해도 그냥 자유롭게 제품 생산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형수공업 쇠퇴는 부역제 변동. 그 다음에 부역제가 이게 무슨 말이야? 부역제 변동은 앞에서 이제 얘기했지만 공인들은 이 사람들 군역 담당해야죠. 근데 군역을 담당하지 않아. 그 대신에 뭘 담당하죠? 직역을 담당하죠. 직역. 예. 근데 군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로 했어요? 납포 해가지고 납포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역도 납포장으로 바뀐 거야. 이때 16세기 때. 근데 이들이 이제 있고 포도 납부한 대신에 나중에 장인세를 또 납부하게 돼요. 그러다가 정조 때는 뭐가 되죠? 이 장인사조차도 이제 안 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그 동원의 대상이나 납포의 그 포를 납부하거나 세를 납부할 때 필요했던 그 공장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안에 근거해가지고 그 뭐냐면 징수를 하거나 그러는데 이거조차도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역제 변동과 이제 강요수공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 진전.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물건들은 시장에 다 살 수 있으니까 굳이 간형수공업장에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본래 강형수공업은 공장안을 장으로 파악해서 이들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부역제도 운영됐는데 18세기 때 이 부역제가 전반적으로 해이는 그 유지가 어렵게 됐다. 18세기 이후가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된 거야. 16세기 때 변화됐다 보면 돼요. 네, 납부장이 이제 바뀌면서. 자, 이에 이제 사장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간장들, 그러니까 그보다 앞섰으며,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이득을 주고 하면 알아서 하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은. 자, 정부는 몇몇 물종을 제외하고 모두 사장을 임용하는 고용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아까 말했던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화폐를 만든 거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대동법 이후에 이제 더욱 두드러졌으며 상품화폐 경제의 진전은 그 경제적 조건을 작용했다. 자, 이때 사형수공업자는 대개 공인이나 상인으로부터 주문과 함께 원료와 자금을 미리 받고 제품을 생산했으며 이 생산품을 다시 공인과 상인들에게 판매하여야만 했다. 자, 그러다 수공업자들은 상인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죠. 상업자본에 이걸
무슨 시스템이라고 했죠? 선대제 시스템이라고 했죠. 자, 이에 의존하지, 지배를 받았고, 이에 의존하였으며, 아직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한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이제 수공업자 가운데 독자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이들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들 사람들 철기와 유기 제조업에서 이제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제 뭐냐면 직접 수공업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판매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들은 또 시천상인 집단과 또 치열한 경쟁을 벌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좀 남전의 유형 중에 마지막 유형이 뭐예요? 시천상인하고 그다음 수공업자들의 어떤 다툼 이런 것들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17세 후반에 도자전, 이염전, 그다음 도자전, 상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독립 수공업자 집단이에요. 근데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상전이야, 상전. 상전은 원래는 이 사람들이 수공업자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 시천상인 집단 편입이 들어가.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수공업의 발달은 주로 도시도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점차 농촌에서도 전개되었다. 자, 농촌 수공업은 그 일부가 자영 수공업으로 성장해갖고 농가 부업의 수공업도 전업화한 추세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촌에서 이제 수공업을 이제 했는데 이때는 이제 아낙네들이 농한기 때 배를 짰어요. 배를 왜 짰냐면 이거 자기 입는 것도 있지만 자가소비도 있지만 되게 군포나 이런 걸 납부하려면 배를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자연수공업자들이 등장하게 돼.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했는데 이런 이제 자연수공업이 성장하면서 뭐가 또 발달된 점촌이 발달해. 점촌. 점촌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업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기점, 유기점, 자기점, 와기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철기점은 주로 그 마을이 뭘 생산하는 곳이죠? 철기. 그다음 유기점은 유기.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를 생산하고 와기는 그 기와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공인들이 모여서 그 마을을 뭐냐면 형성한 것을 점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생산품의 앞에다가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이렇게 이제 붙여줬던 거죠. 자, 부업수공업은 면집, 견직, 모시, 마진물 같은 직물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종조의 자가 수요와 조세 납부를 위해서 생산할 정도였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 이걸 전업하는 농가가 증가됐고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수공업 제품의 유통과 수요 증가는 그 원료 생산을 촉진시켰죠. 그래서 강업에 발달했고 그 다음에 또 대해물을 피해서는 또 은강과 금강 같은 걸 또 뭐냐면 하죠. 그래서 조선전기 때는 그걸 동원했어. 금강과 은강 뭐 할 때. 왜냐면 그 명나라가 금은을 많이 요구해. 그래서 그걸 동원해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저항하고 도망가고 등등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6세기 들어오면 이제 부역제가 해이되면서 강산 생산량이 저조돼요. 예. 그래서 대신 정부는 이제 농민들에게 강물 납부를 2% 이렇게 대신하도록 했는데 자 그때 이제 기술상 진보도 있었어요. 이건 그래서 이제 강산 개발이 정부 대신에 민간 참여도 이거죠. 특히 이제 민간 참여 강산 개발이 상당히 발달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대명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은이 필요했죠. 은강. 그래서 은강 개발이 상당히 많고 또 기술상으로 그 예전에도 얘기했죠. 연산군 때 납에서 은을 분리하는 방법이 등장했죠. 채취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쓴 게 아니라 일본을 건너갔어. 일본 전국시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각 그 다이모들이 이걸 통해서 은을 생산해서 중국에 갖다 팔면서 막대한 또 뭐를 얻게 돼요. 이걸 바탕으로 무기 생산, 군사력 강화에 이용했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걸 통해서 이제 은강 주변에 상인들이 모여들고 이들에 의한 강산 개발이 일어났다. 조선 후기 때 이런 추세가 이제 더욱 환절해졌다. 그래서 우선 강물의 수요가 증대되고 유통경제가 발달되면서 원래 최강한 잠체가 보편화되고요. 호조에서 재정 조달을 위해서 은강 개발을 주력했지만 농민의 피역 저항이 심하니까 마침내 호종 때
그 예전에 얘기한 설정 수세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설정 수세제는 이제 뭐냐? 일단은 점이라는 것은 그 제점장과 부대 시선을 말해요. 그다음 수세는 세금을 걷는 걸 말하죠. 그래서 설정과 수세 그 기점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세식은 난다 했죠. 설정과 수세인데 설정은 부상대고대하고 수세를 체험관에 했던 건 호종 때 실시되는 것을 체험관제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됐죠. 민간 자본이 아직 성장이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숙종 때 바뀌어서 그 설정과 수세를 같이 하는 게 한 게 별장제죠. 별장이 내려와갖고 이 사람들이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에서 지방에서 분만이 많고 잠체가 행해지고 등등 하니까 다시 이제 18세기 되면 물주제 물주제라는 것은 이제 설정과 수세의 주체가 뭐야? 설정은 누가 하죠? 상위 물주도 하고 수정은 수정이 징수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강상 개발해서 물주는 상위 돈만 대주는 거고 경영은 덕대가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세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호종대 시키는 제도는 호종대 제도는 이거는 체흔간제야. 여기는 체흔간제. 한국사 통론을 읽으면 이게 잘 안 돼 있어, 이 구분이. 체흔간제. 자, 그래서 이제 이는 국가가 비용을 내어 강산 지역을 재현장과 부대 시설에서 점을 설치하고 그 경영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강산 기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칙칙한 강물의 일부를 국가에 납세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때 국가에 납세할 때 파견된 관리를 뭐라고 한다? 체흔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잘 안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한편 민간의 강산 경영을 감독 통제하기 위해서 별장을 파견했다. 자, 이 별장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장제. 숙종 때. 근데 이거는 민간의 강산 경영을 감독 통제하기 위해서 강행한 게 아니라 그냥 강산 경영이 잘 안 됐으니까 그냥 별장에 와가지고 그 뭐냐면 지가 강산 개발하고 그 다음에 수세를 하게 한 거야. 물론 밑에는 이제 실제 운영하는 사람 다르지만 자, 하여튼 이 별장들은 이제 되게 부상이나 되고 건세가 된 사인이었죠. 그래서 한양의 부상대고들과 결탁돼. 그래서 지방의 토호나 대상들은 이때 이제 이에 대해서 사채나 잠체가 있죠. 잠체와 사채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사채는 국가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개발하는 게 사채고요. 잠체는 몰래 개발한 거야. 별장은 물론 이제 한양의 부상대구도 결합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별장은 호주에서 파견된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채가 아니죠. 예. 그래서 국가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사채는 뭐냐면 개인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말했죠. 지방 상인들이나 지방 관리들 입장 올 때는 지방에서 만드는 그 개발한 강산의 개발 비용을 그러니까 수익을 누가 다 갖는 거야. 중앙에서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묵인하래, 지방관리들 묵인하래.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성장했던 지방 상인들이 몰래 캐기 시작해. 이게 잠체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18세기 들어오면서 그 뭐냐면 무슨대 물주제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지방의 토가 대상들 사채 잠체는 여전히 성행했고 이들이 수용과 결탁에 별장제 폐지를 종용했다. 결국에 이 제도는 호주가 수세를 독점하고 수익을 잃게 된 감령 군영들이 강산에 대한 각종 잡세를 부과하는 폐단이 생겨 그 당시 단천, 선천, 영덕에 60개에서 70개 있던 점들이 14개로 격감되었다. 뭐 등등. 그래갖고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제도 안에서 또 뭐냐면 간영과 군영 등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별장제안에서는 은과 납의 그 개발권이 호주에 다 통합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체은간 제도 안에서는 은 채굴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호주가 갖고 있고 납 채굴권은 누가 갖고 있죠? 간영이 갖고 있죠. 오군영이. 그 오군영은 예전에 강간을 그대로 파견하는 식으로 시스템이었는데 요 두 번째 시기였던 별장제에서는 다 징수를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방 간청에서도 불만을 갖고 있고 군대에서도 불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 결국에는 1775년 영조 때 세 번째 시기 뭐가 시작이죠? 물장제한다. 물주제. 그래서 별장제를 폐지하고 설정 수세를 수령이 직접 관할했다. 주의할 거는 수세는 수령이 직접 관할하는데 설정은 누가 하죠? 상위 물주가 호주에 신청해서 호주에 승인받고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좀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상위 물주가 시설과 자금을 투자하고 강산 개발은 경험이 있는 헐주나 덕대가 주도했다. 그래서 이제 강산을 직접 경영해 채굴량 일부를 강주, 그러니까 상위 물주에게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직접 채광하는 영군 가운데 강산 개발자 가운데 강산 노동자 가운데 농업을 겸한 계절 노동자도 있었지만 직업적인 임금 노동자도 많아졌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덕대가 이제 납부를 했다는데 주의할 것은 덕대가 직접 그 납부하는 게 그 호주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수령이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이 그걸 받아가지고 수령 징수대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자기가 이제 지방 재정을 넘기고 그 중에 일부를 호주에 상납을 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강상 운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와 뭐의 분명이죠? 경영과 자본의 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분제의 붕괴를 볼게요. 농업 생산의 발달과 신분 상품화의 경제 진전, 이거 수공업 및 강업의 발달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새로운 경제상의 변화로서 따라서 이는 자연히 사회 계층의 분화를 초래했다. 요게 경영구동가 서민지주, 상업자본가와 임노동자 및 독립자연수공업자 등 새로운 계층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종래 사회 구성의 변질을 시켜 신분제를 붕괴시켰으며 농민층과 양반층의 분해에 노비제 해체의 그 실상이었다. 그래서 이제 농민층 분해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강작이 보급되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각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분해 형상을 양반층에도 이제 했는데 양반층의 분해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양반이 건세를 가지고 있는 건반, 그 다음에 지방에서 거의 이제 양반 유지 좀 행사하는 향반, 남이색들이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몰락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평민과 비슷한 잔반, 그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고 이 건반들은 다시 경화사족들 있고 경화사족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양반들이죠. 노동계 양반들. 근데 경화사족들이 이제 나중에 세도정치계에 넘어가면 몇몇 가문들이 독점을 해요. 그래서 경화사족 중 안에서도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족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경화사족과 거족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반 계층들이 이제 일반 평민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일반 평민들의 생활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문제의식도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제 실학의 어떤 바탕이 됐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단락은 또 뭐냐면, 자, 이때 이제 양인층 안에서도 양반을 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 그래갖고 합법적인 방법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데, 자, 이 신분 상승의 내용을 보면, 양난유의 국공과 납속을 통해서 면천은 뭐예요? 내가 양인인데, 아니 내가 천민인데, 양이나 되는 거. 수직은 뭐죠? 벗을 받는 거죠. 공력조를 통해서. 자, 이 수직 정책의 실행으로 크게 작용되었다. 즉, 양난 중에 정부는 군액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천민, 서울, 승려들에게 군역을 부담시키는 한편, 전공에 대한 농상을 통해서 이들 면철시키거나 수직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군량미의 조달과 전후의 지속적인 재정 고갈로 해결한 방안으로 납속자에게 면죄나 인간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서 재적이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신분을 상승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 구성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비합법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양인과 노비들이 합법적인 방법 외에도 비합법 방법을 많이 쓰는데, 자, 호적을 고쳐서, 유학이나 진사를 사칭하거나, 모칭 유학이라고 하죠, 이걸요. 그 다음에 이제, 족보를 매입해서 바꾸는 한부욕조. 네. 그래갖고 그만은 노비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다 양반이 돼버린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신분변동은 서울과 중인들에게 나타나서 양반사의 차별을 받았던 서울이, 무슨 운동을 펼치죠? 예, 여기 소총운동을 펼쳐. 소통운동. 그래서 소통운동을 이제 펼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전개해서 무관을 주도한 문무건직에 진출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원래 무관직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과도 못 보고
문과도 못 봐요. 서울근고법에 의하면 서울대는. 근데 잠시 열어둔 때가 있었죠. 임진한 때.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조금씩 열기 시작해. 예. 그래서 문과 같은 게 이미 이제 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가 여러 가지 계층이 들어가니까 이제 열었고 문과도 이제 나중에 19세기 때 서울 활동해가지고 이제 서울 공고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문과를 통해서 천효지까지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했죠.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의 서울 출신이 많았던 중인들도 조선 후기의 문학운동에 익혀 그 신분 차별을 반대한 그 통청운동을 이제 펼쳤고요. 그래서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양반의 사회 신분질서를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서울대 운동에 이제 영향을 받아 소통운동에 영향을 받았고 그 중인들도 통청운동을 했죠. 자기들도 천여지에 진출해달라 서울처럼. 예. 근데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 좀 기억하고 양반의 서울 출신이 많았던 중인들 이 말이 좀 약간 있는데 서울이면 서울이고 중인이면 중인이지? 서울 출신의 중인? 아 물론 그 당시에 중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좀 약간 요거는 요때는 서울 출신의 중인이 아니라 그냥 중인? 기술관? 해야지 개념적으로 학년 때인데 서울 출신이 많았던 중인? 그럼 그냥 그 앞에 그 소통운동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서울도 이제 뭐 올라갈 수 있잖아 천주에. 근데 뭐 이들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얘기는 제 생각에 이제 뭐냐면 서울하고 중인들이 서로 그 당시 교류가 많았고 그 당시 서울 출신 중에 그 작가를 본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중서라고 칭했잖아요.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적 절대적 명분을 퇴색한 가운데 노비수의 격감에 따라서 노비도 이제 더 이상 제도수 의미가 없다. 노비 신분법도 변경되어 현종 때 부모 가운데 어느 한편이 천민이며 그 자식도 천민이 됐던 일천 직천 있죠?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일단 종목법을 바꿔요. 그래서 노비 종목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때 그 바뀐 후에 계속 치패를 거듭해요. 그래서 남인들이 집권할 때는 다시 부활시켰다가 일천 직전을 그러다가 그 저희 서인들이 집권할 때 노론이 집권할 때는 뭐냐 또 노비 종목법을 이렇게 바뀌고 결국에는 언제 명조 때 확정됐죠. 노비 종목법으로. 예. 자, 그리고 참고로 세존법이 폐지된 건 언제 때죠? 고종 때 폐지돼요. 예,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이 노비며 그 자식이 노비 되는 것을 폐지시켜 보죠. 이런 것들은 그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노마 시대 때 노예 아시죠? 이 노마 시대 노예는 그 한평생 노예가 되는 사람은 이 사람도 거의 60세까지만 노예고 그 뭐냐면 그 자연이 돼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자기는 그 노마 시민권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자식들은 노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노비제도 회의는 양반사회 체제의 그 기반으로부터 동요시키는 것이었다. 정부의 각급 기관은 이하 노비들 사실상 부지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이들은 양의로 해방시켜 군포를 받는 편이 나을 정도였다. 따라서 18세기 후반에는 노비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의견도 있었고 마침내 이제 순조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정조가 노비제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정책을 일부 계승해서 순조 때 내수사와 군방수석의 간노비들을 그 뭐냐면 정리를 놔요. 그래서 양인을 해방시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미 도망간 노비들을 그냥 인정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이제 보시고 그 밑에 이제 있네요. 1886년에 그 노비의 신분 세습법이 폐지되고 세존제가 결국 1894년에 갑오개혁이 하면서 이제 산노비, 공사노비가 법제로 다 해방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 노비가 갑자기 이제 해방이 됐다서 노비들이 그냥 도망쳐 나가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해방이 돼도 먹고 살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가 그 내용이 일제시대도 나와요. 노비가 도망가니까 잡아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실제 일제가 거의 끝난다. 6.25 전쟁 뻗치고 나서 노비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노비는. 예.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문학과 이제 사상 부분을 볼게요.
조선 후기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동은 종래의 신분제 지배, 예속관계, 산업공상의 직분전, 산업공상에 의해서 기능하고 있었던 주작 일변도의 사상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17세기 때 들어가면 이제 두 가지 흐름이 등장해요. 하나가 이제 무너진 사회 질서를 좀 뭐냐면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제조론에 입각해갖고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강화시키는 의견이 등장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남인들과 그 다음에 서인들이 좀 입장 차이가 달라요. 남인들은 성리학을 기본으로 깔지만 성리학을 기본으로 깔면 거기에다가 고대 유학 육경 체제를 좀 해서 융통성을 뭐냐면 발휘하는 입장이고요. 서인들은 오직 주자, 그러니까 성리학이죠. 성리학만 하자. 여기 주자. 그러니까 주자의 말에는 토시자가 달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이 것을 대변하는 인물이 그 서인의 송시열이죠. 송시열. 그리고 남인 측이 이제 대변하는 건 윤호. 예,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있고, 박세채 같은 사람, 박세당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얘들은, 이쪽은 남인 계열이라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노동 계열 쪽이고, 아니면 서인 계열 쪽이고, 하여튼, 송시열 입장 올 때는 오직 성리학이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남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리학이나 육경, 특히 그 윤호 같은 사람은 성리학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육경을 좀 강조하고 남인 계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송시열 볼 때는 이거 뭐 육경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얘는 윤호는 아예 성리학 자체 부정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공격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사함은 난적이다. 그래서 그 마국간 논쟁 있죠. 그래서 유교의 교리를 어집힌 사람. 그래서 그 사문이라는 것은 유교예요. 유교. 그리고 난적은 어디서부터다인데 원래 사문이라는 것은 사문 난적을 지칭할 때 누굴 지칭하냐면 주로 불교나 도교를 지칭하지 같은 유학에서 그렇게 지칭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쪽 때는 일종의 이게 종교화되다 보니까 그 다른 식으로 해석은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윤호가 반박해서 아니 왜 주자들 말은 맞다고 하고 날 말은 틀렸다고 하냐. 공자가 와도 내 말을 맞다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다는데 자, 하여튼 이런 교조화된 주작에 대해서 그 윤호나 박세당이 그걸 이제 뭐 비판을 했고 결국에는 이들은 사문난적에 이제 몰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송시열이. 근데 이제 18세기 들어가면 이제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잖아. 다시 뭐와 뭘로 나눠지죠? 노동과 소론. 근데 실제 노동계통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죠. 이 노동계통들은 이제 그 안에서 북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자 권력 문화나 이런 것들. 그래서 북학파들이 등장해요. 북학파. 네, 북학파. 그래서 이 북학파들은 이제 낙농계열이죠. 낙농계열.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노론에 또 뭐냐면 호동계열이 있고, 네. 그래서 호동계열하고 낙농계열이 대립을 하다가 세도정치기 시기 때 이제 호동계열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학파가 있고 이제 낙론에서 그 일부가 좀 토르자면 북학파도 있지만 낙론 일부가 유리론이라고 해갖고 그 발전되죠. 그 유리론들이 위전척사 운동을 일으키고 북학파들이 개화파와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학파들은 중상주의인데 반해서 얘들 남인 계열들은 이제 근기남인들, 영남남인과 근기남인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또. 그래서 근기남인 일부가 또 뭘 주장했냐면 실학적인 사고방식을 보여. 그래서 이제 중상학파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좀 기억하시고 소론은 이제 거의 이제 정치 세력은 이제 소멸되면서 이들은 어디에 미치기 시작하면 양명학에 미쳐. 예. 그래서 보통 실학이라고 할 때 세 개 계열이 있어요. 18세기 이후에. 그래서 노동계통인 북학론을 중심한 그 뭐냐면 중상주의. 예. 박재가, 박지원 뭐 그런 사람들 연합학파 있죠. 그 다음에 남인계통은 이제 근기남을 중심한 중농학파, 중상학파 정하는데 중농학파. 예. 그 다음에 또 소동계열은 양명학, 예. 종친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실학적인 사고방식이 등장했다. 원래 실학이라는 것은 종전의 사고와 다른 어떤 학문 체계를 실학이라고 하죠. 실질적인 학문. 예.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이제 보죠. 자, 이러한 주작에 대한 비판적 동향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양명학의 도입으로 이제 나타났다. 양명학은 처음에 좋을 때는
처음부터 뭐 본격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때는 주작은 도고, 주고, 양명학은 보조적이다. 이렇게 인식하에 수용을 한 거고, 자, 양명학은 명의 왕양명이 익힌 주관적인 실천적 유학체제로서 주기론 입장에 서 있으며, 당시 조선의 사회변동에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양명학은 뭐죠? 이익이 이론론이야. 이익이 이론론. 근데, 주의학과 양명학 자체가 이와 기의 문제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얘네들은. 그건 부수적으로 본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양지죠, 양지. 내 마음속에 원래부터 타고난 양지를 어떻게 잘 드러내는가. 이게 이제 관심 있는 거야. 그건 나중에 양명학 할 때 얘기할 텐데. 이는 주로 이제 정권에 배제됐던 어느 지방에, 경기 지방의 소론학자들에서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주작을 완전히 배격한 게 아니라 이걸 보완한 양자사를 조화했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주작을 주도하고 양명을 보조하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작과 관계를 끊고 이제 양명학만 연구한 사람들이 등장해. 이게 이제 강학파. 그래서 주로 소론이라든지 종친세력도 구성된 강학파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정제도예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정제도. 그래서 정제도 때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주작에 대한 비판은 18세기의 신학의 발생에 기결되었다. 신학은 조선 후기 때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각가지 사회적 모순에 직면하면서 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 나타난 사회개혁 사상이었고, 그러므로 그 사상이나 개혁의 논리는 종래의 주작과 같을 수 없었고, 유교 사상의 자기 반성과 그 극복 과정의 발전적 국문이었다. 뭐 많은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이 조선 후기 때 신학은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뭐 주작과 같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 뭐예요? 성리학자예요, 주작자들이에요. 다만 다른 주작자보다는 좀 주작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경세적 성격을 강화시켜 놨다.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성리학의 큰 대두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이 사람들도.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한계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신학을 할 때 보통 크게 무슨 학파 나누죠? 중상주의 학파, 중농주의 학파. 예. 그래서 중상주의 학파는 근기남인, 저기 노동계통. 그 다음에 중농주의 학파는 근기남인. 중농주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19세기 들어와서 중상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신학의 중심 과제는 조선 후기 때 재반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방향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것은 우선 농촌경제와 농업경영에 초점을 두어졌는데 당시 농업경제의 건재 여부가 사회의 안위와 국가의 존폐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주로 농민층 입장에서 현실적 토지 문제, 지주존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유영원, 정양용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경세 치용학파라고 하죠. 먼저 유영원을 보면요. 유영원이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죠. 반개수록. 이거 외워두세요. 반개수록. 그 예전에 그 유영원이 노비종목법을 실시했죠. 주장했잖아요. 현종 때 사람인데 이게 예전에 그 예문이 나왔던 게 반개수록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반개수록에서 고대 정정제를 정신에 살려.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 신학자들, 그러니까 중농주의 학파들은 고대 정정제를 최대한 실현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정제라는 자체가 주나라 시대에 맞는 거지 지금은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정정제 중에 군분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군분. 예, 딱 이렇게 반듯하게 나눠주지 못하도록 토지 군분이라는 사상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지주 전호제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게 실시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지주 전호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것들인데 자 지주 전호제를 이제 부정하는 입장은 균전제가 있어요. 균전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유영원의 균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양웅에 뭐가 있죠? 여전제가 있죠. 여전제.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전제, 그 다음에 정전제. 물론 정전제는 좀 의미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지주전호제를 부정하는 입장이 나온 거고. 자, 지주전호제 인정하는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실현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인 구도에선 지주전자 없애자.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이에 한정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감조돈이라 해가지고 지대들 낮추자는 거야. 지대들 뭐 10분의 1, 15분의 1 점점 낮추면 지주들이 토지 소유에 대해서 별로 이득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토지를 갖다 팔겠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가 균분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주존호제와 지주존호제 반대 입장, 이거는 다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거죠. 근데 이제 경작권을 차라리 분분하자. 그런 논리가 있어요. 시작자들에서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전법이라고 해요. 대전법.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경작권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균분하자. 소유권까지는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 농민들도 원하지 않아요. 농민들 뭐 소유권 균등하면 좋아할 것 같죠? 전혀 아니야. 그거는 그 자신의 토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건드리지 않고 얘네들이 원하는 건 경제권, 소작이라도 좀 균등하게 반하는 거. 그걸 원해. 그래서 나중에 동학농민 운동을 할 때도 소유권 분배?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경제권 분배를 얘기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대전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일단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고대 그 정전제의 정신을 살려서 토지 국유제에 대해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를 균등하게 점유하게 하려는 군전론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군전론을 주장할 때 이제 좀 한계가 있어요. 3인이 이제 났는데 좀 선비를 좀 이렇게 우대했죠. 농경일 취지에서 이제 선비를 좀 우대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가구력에서 토지의 상한선을 정해서 경범을 금지하자는 한전을 주장했는데, 어떤 책은 상한선으로 돼 있고 어떤 책은 하한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하한선이 맞을 거예요. 예. 왜냐면 영업전이 주어지고, 영업전 이제 보면 영업전이 있어요. 영업전은 이제 자기 토 중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만이 가질 수 있는 한계야.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그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어. 근데 팔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이상을 갖고 있으면 토지를 팔 수 있는데 매입은 할 수 없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할까요? 되게 영업전 그 규모에서 딱 평준화되죠. 이런 것들을 노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양호 같은 경우에는 농지의 공동소유와 공동경쟁 및 수확의 어떤 공동분배를 구입하는 여존론을 주장했다. 요때 여는 마을 여자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종의 이제 마을 단위의 건데, 마을에서 이제 뭐냐면 그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토지를 가지고 여민, 마을 주민들 여장의 지하에 이제 농사를 시켜. 그리고 분배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냐? 자, 자기가 노동할 만큼 분배해 주는 거야. 노동력에 따라서. 이거는 어디와 비슷할까? 사회주의와 비슷하죠. 사회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념 중에 자본론에서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건 뭐야? 사회주의 단계고, 그 다음 단계 공산주의죠. 그건 뭐야?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전제가. 여전제에 관련된 예문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형은 농지의 공동소유와 공동경작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노동에 따라 공동분배하는 그 여전제를 실시했고,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대안으로 했던 게 정전제예요. 근데 이게 전전제는 맹자가 생각하는 정전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토지를 나눠줄 때 노동력에 따라 분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노동력이 많으면 많이 갖는 거고, 노동력이 적으면 적게 갖는 거죠. 이렇게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고, 그리고 토지의 국유화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마련한 다음에 먼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과 사들인 땅을 바탕으로 이렇게 뭐냐면 정전제를 실시하고, 그다가 거기에서 얻은 이득을 또 걷어가지고 토지를 사서 또 정전제를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전제를 맹자의 정전제가 아니다. 맹자의 정전제를 재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노동력에 따라 분배를 해주고 토지를, 그리고 한꺼번에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자. 그래서 좀 현실적 개헌 아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정전제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고. 되게 나오면 정형은 여전제 여전제. 그 다음에 이제 서유고 같은 사람인데, 보통 이제 중농주의학자들만 이제 토지 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라, 서유고라든지, 그 다음 박지원이라든지,
이 사람도 이제 농업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해군은 둔전제 개혁을 위해서 국영농장의 개혁을 둔전론을 제시했다. 자, 이 둔전론의 모델이 됐던 것은 그 정조시대 때, 그 당시 이제 정조 부근에, 정조 부근, 하성 부근에 만든 대농장들 있죠. 대유동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 둔전론 주 내용은 뭐냐면, 국가가 둔전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그 농사 잘 짓는 사람들 와가지고 짓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둔전관 임명하고 또 파견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지방에 가서 또 그 정부에서 공유된 정보들 뭐냐면 받아서 뭐냐면 또 확산시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둔전제다. 그러니까 오늘날만은 뭐와 비슷하냐면 그 작년 정권 때 국토개발단이라는 거 있죠. 엘리트 청년들 뽑아가지고 그 이제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다음에 다시 내려보내는 거지. 그래서 농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둔전을 실시했다. 자, 정영과 서영우의 이런 농업개혁은 지주전후 자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토지 소유와 농업 경험을 제기한 탁월한 개혁안이다. 자, 농업 문제의 개선과 더불어 상공업을 진흥시키자는 주장도 있어요. 이걸 제 대표적인 중상주의 학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들의 대표적인 여러 사람 중에 뭐냐면 유수원, 홍대영, 이동무, 박지원, 박재가, 이용호세가 건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노동계 출신이야. 노동 명망가 출신들이죠. 물론 이제 유수원처럼 그 소동계통도 있어요. 가끔씩. 그렇지만 이제 있고 홍대영, 그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 그 무슨 학파라고 하죠? 북학파, 연안학파라고 하죠. 예. 18세기 전반에는 이익을 중심으로 한 경제치용학파가 일어났는데 18세기 후반에는 박지원 중심의 이용호상학파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경제치용학파와 이용호상학파의 중간에 딱 연결고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약용은 이의 제자지만 거기 그 개혁안에 보면 농경과 관련된 개혁안뿐만 아니라 토지개혁뿐만 아니라 상공업 진흥책도 있어. 그리고 기술 개발도 하자. 그 대표적인 게 예전 시험 문제는 기회론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기회론은 이제 그 주요 내용이 사람이 짐승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 적극적으로 이용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했어. 그래서 그 당시 그 하성을 건설할 때 거중기를 사용했잖아요. 거중기, 기기도서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물론 거중기가 크게 도움은 안 된 것 같아요.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보다는 수레를 이용했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 다음에 이제 주교라고 아시죠? 그래서 하성 행차할 때 주교를 나왔잖아. 주교. 그래서 배달이. 근데 물론 주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아. 이거는 공식 기록이 없고 정약용이 나와 있는 그 뭐냐면 저기 그 행장에 나와 있어. 행장은 좀 약간 죽은 사람에 의해서 좋게 써준 거는. 그러니까 좀 이게 정약용이 그걸 만들었냐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있어. 일단 자, 하여튼 이런 중상농과 함께 이제 청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북학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들은 청해 문물 도입론은 병자호란 이후에 청해 멸시의 하요적인 명분을 탈피해서 했다. 그 북벌론이 북학론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농업과 상공의 중심으로 한 경제 문제의 개혁 방향을 만약 시작자들은 그의 신분주의 모순과 수치의 물량을 지적하고 이어서 정치, 사회, 군사, 교육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의 원리와 이념은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당시 정부의 이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긴 했지만 양반 지지층의 입장에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채를 지역적으로 혜택했다. 예.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답자들이 대부분 벗을 하지 못했고, 벗을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는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이거에도 또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시답자 중에 상당수가 벗었다, 뭐 이익이나, 뭐냐면 최한기나 뭐 그 몇 명만 제외하고는 다 벗었고, 박지원이나, 근데 박지원은 좀 약간 특이한 게, 이 사람 노동 명망가 출신이에요. 자기가 벗을만 있으면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벗을 별로 안 좋아했어. 간직생활. 그래서 이제 가고도 그냥, 백지 거의 다만 쓰고 나가고, 말년에 돈이 궁하니까 좀 약간, 그 시골 뭐냐면 수영장에 나갔다 거기서 죽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약용 같은 경우 남인 출신인데 불구하고 좀 약간 권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은 뭐냐면 간직 진출했죠. 정조 때.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다. 왜 간직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제하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는
는 또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긴 있어요. 자,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모순은 정치혁명이나 사회혁명 등 비상수단을 위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었으나 조선 후기의 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자, 19세기 도와 시작은 이전 단계의 현실적 개혁론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이론적 뒷받침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에 치중하고 보인다. 그러나 이게 학문적 연구에 치중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19세기 도와 세도 정치기 때 들어가면 이 당시 중국의 고중학이 들어왔거든요. 고중학? 이건 이제 권룡 시대 때 그런 문화라고 하는데 권룡 문화가 들어와. 이 고중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세적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순히 학문에 의한 도구야. 도구학이야. 뭐 응용학, 금속학, 이런 그 고중학들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사 구실학파가 이제 형성돼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냐면 김정희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추사체로 유명한.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연구는 이제 그 뭐냐면 현실 문제는 관심 없고 주로 오타쿠 좀 파는 걸 좋아해. 오타쿠 아시죠? 그래서 뭐 어떤 피를 받아가지고 거기 파헤쳐갖고 막 학문적 연구하는. 근데 이게 실제로 현실 문제는 관심 없어. 근데 그 당시에 뭐 세도 정치이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현실 문제에 관심 없고 거기에 너무 가져 있다 보니까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에 이었던 밀란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등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때 이제 시작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19세기 때는 이제 오타쿠처럼 한 분야에 파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역사, 언어, 지리, 금속학 이런 것들, 그 농학, 뭐 의학, 천문학, 동식문학 이런 것도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 있죠? 근데 김정희는 그다음 안동김 씨한테 찍혀가지고 몇 번 그 가문이 좀 뭐냐면 핍박받았어. 그래서 어디에 유배에 갔었냐면 저기 제주도까지 유배 가고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예. 그래서 이 실사구시학파로서 실증주 연구 방법을 계승하여 한편 청해 고중학을 받아들여 객관적 학문 연구를 정립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현실개혁적 요구도 있어요. 왜냐면 다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서유구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한기. 이 최한기는 유기론자예요. 유기론자. 명랑로 총소라고 하는 그 문집을 남겼는데 이 사람도 되게 부자였어요. 최한기가 이제 그 집안이 좋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 근데 이 사람한테 책을 뭐냐면 되게 좋아했어. 할자 중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라에 있었던 그 유리창에 있는 그 서양의 책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가지고 결국엔 그 책값 때문에 집안이 망해요. 결국엔 나중에 초간 상가에서 죽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고 여러 책들 썼어. 이 사람은 벗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유기론주의인데 요 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사람은 기를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이기 해가지고 마음의 어떤 형이상적인 이기 그런 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물질, 과학, 기술 이렇게 해석했어. 그래가지고 서양의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게 최한기였다. 최한기. 그래서 최한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 이름 최한기 명랑로 총소를 썼던 그런 최한기를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과학기술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통상을 이제 강조한다든지 개혁안도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사구시학파에 속한다고 해서 19세기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 다 고중에 오타쿠처럼 논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개혁적인 주장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되게 흐름이 그렇다는 흐름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입학계 신학자들은 서구의 과학기술에 도입했고 당시 전래된 천주교 종교에서 아니라 서학을 인식해 상호적으로 그러니까 그날 천주교를 뭐냐면 서학을 인식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천주교는 받아들이지 않고 서학, 그 과학기술만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사상은 정영원과 김정희의 제자들에 의해서 초기 개혁사상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 구한말 강구개혁이나 외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국개몽운동이 전개했었고 그 개혁은 원형되었다.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신학이 부각되는 건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어제 부각됐다고 했죠. 일제시대 때 조선왕 때 부각이 됐다고 했죠. 자, 그 국학의 육성인데 국학의 육성은 좀 쉬었다 갈게요. 이거는요.